고기사단 천년에서 사시 한정수 지음 10번째 153페이지.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자유문고. 프롤로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지와 로도스, 몰타, 그리고 그의 전 지중해에서 여러 이슬람 제국들과 500년 이상 싸웠던 기사단이 놀랍게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인 고 기사단이다.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이름에 대해 알아보자. 고 기사단의 정식 명칭은 성 요한의 예루살렘과 로도스와 몰타의 주권 군사 병원 기사단인데 누가 보아도 이 정식 명칭을 쓰기에는 너무 길다. 그들의 신조는 라틴어로 인데 신념의 수호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한다. 신조가 보여주듯이 이들은 병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창단되었고 병원과 순례자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에서는 구호기사단이란 명칭을 택했다. 참고로 영어로는 보통 Knights of Hospitalla라고 한다. 정식 명칭에서 보듯이 구호기사단은 예루살렘과 로도스, 몰타를 본거지로 가지고 있었고 과거 근거지의 이름을 따서 몰타 기사단이나 로도스 기사단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근거지의 이름을 쓴다면 천년에 달하는 기사단의 역사 전체를 다루는 이 글과는 맞지 않겠다는 점이 구호기사단이라는 이름을 택한 두 번째 이유이다.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에서는 구호기사단 외에도 성요한기사단, 병원기사단, 호스피탈러, 호스피럴, 기사단 등 번역자의 기호에 맞는 이름을 쓰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보통 성 요한의 기사단, 중국에서는 의원 기사단이라고 한다. 구호 기사단은 정식 단원인 기사들로는 한 번도 2,000명을 넘지 않은 작은 조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파티마조 이집트, 아이오브 제국, 맘루크 이집트, 티무르 제국, 오스만 제국 등 쟁쟁한 이슬람 제국들을 상대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특히 로도스와 몰타에서는 거의 단독으로 거대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대부분 조연이긴 했지만 스미르나 십자군, 키프로스 십자군, 코소보 전투, 니코폴리스 십자군, 튜니스 공략전, 프레베자 해전, 알제리 원정, 마디아 공략, 제르바 원정, 레판토 해전, 크레테 공방전 등 지중해에서 벌어진 중요한 전투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국경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터키, 그리스, 이집트, 리비아의 일부와 몰타 전부 심지어 카리브해의 몇 개 섬까지 지배하여 무려 4개 대륙의 영토를 지녔던 당당한 주권국가이기도 하였다.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해 몰타섬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박물관의 유물이 되지 않고 본업인 의료봉사로 돌아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천년의 역사에서 구호기사단은 가르니에 든 아블러스, 릴라당, 장 파리소드라 발레트, 로메가스 등 많은 명장들을 배출했고 이탈리아의 대화가 카라바조, 마티아 프레티와 스페인의 극작가 로페 데 베가 등 위대한 예술가들도 기사단을 거쳐갔다. 르마노프와 호헨촐레른, 하노버 등
쟁쟁한 유럽의 왕가와도 관계를 맺었고 프랑스와 러시아 해군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기사단은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얼음과 불의 노래에 나오는 중요 세력 중 하나인 나이트워치 모티브가 되었고 본거지였던 몰타는 그 중세풍의 거리 때문에 그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었다. 기사단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나 어쌔신 크리드, 명일방주, 판 오세아니아 등 인기 게임에도 많이 등장한다. 프랑스인들이 중심이 되기는 했지만 기사들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각국에서 온 귀족 자제 출신들이어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조직이기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 구어기사단은 교황청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톨릭의 강점과 약점, 미덕과 악덕을 모두 보여준 존재였다. 신앙 문제를 떠나 보편성과 특수성,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 잘 조화된 조직이었다. 가톨릭은 뜻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의미이다. 겉으로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하고 중앙 집권적 조직으로 보이지만 교구와 수도회는 자치적 성격이 강하고 정화라는 이름으로 현지의 토착 신앙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유연함을 지니고 있다. 로마 제국의 수호신 개념을 수호성인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면모 덕분인지 가톨릭은 현존하고 있는 조직 중 가장 오래된 존재가 되었다. 경영학의 태두인 피터 드루커도 가톨릭 조직의 우수성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을 정도다. 나라나 조직을 처음 만드는 이들은 누구나 영속을 바라지만 100년 가는 조직도 무척 드물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사단이니만큼 이런 조직관리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두 세계가 죽기 살기로 싸워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이를 다룬 책도 많이 나왔지만 구호기사단만큼 일관되게 최전방에서 싸운 조직은 없다. 따라서 부족하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두 세계의 천년 전쟁을 상당 부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물론 구호기사단은 십자군과 종자가 남긴 마지막 유물이라고 할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조직이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성지를 떠난 후에는 말에서 내려 배를 탔고 이슬람 교도를 상대로 한 해적질과 해전에서도 인류의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축성법이나 장비의 도입에는 언제나 열심이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전을 훌륭하게 치러냈으며 당시 세계 최대의 거함이었던 산타 아나호를 건조하여 운영한 선진적인 면모도 과시하였다. 어느 면으로 봐도 구호기사단이 흥미로운 역사를 가진 조직임에 틀림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오노 나나미의 반소설인 로도스섬 공방전을 제외하면 구호기사단의 역사를 다룬 전문적인 책은 없는 실정이다. 그조차도 한 시대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의 영향력 때문인지 오히려 200년 만에 없어진 성전 기사단에 대한 책이 더 많이 나왔다. 부족하지만 구호기사단의 천년 역사에 감히 도전하고자 하니 강호재연의 많은 응원과 충고를 기원하는 바이다. PS 십자군 시대가 1, 3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필자주타도 가끔 헷갈릴 만큼 다양한 세력이 참가한 시대였습니다. 즉, 구호기사단은 그 시대에는 십자군 중 n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세력들을 전부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고기사단의 역사라는 이 책의 주제를 흔들게 되어 최소한의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독자들께서는 참고 서적 중 마음에 드는 책을 읽어보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발간에 함께한 사람들: 김영덕, 고현주, 김진희, 손동건, 박재심, 임선숙, 하운영, 유희경, 류명, 박준환, 김종곤, 강현영, 정창일, 강욱천, 요성환, 김학기, 이선원, 박연현, 최영란, 오승환, 이대훈, 김재석, 김기찬, 권의경, 최용규, 변금연, 전명기. (153페이지) 그동안 그는 예루살렘의 여러 성지를 둘러보았지만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상당수의 학자들로부터 속마음은 무신론자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 3월 25일 그는 아크레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루살렘 대주교와 아크레 시민들은 예루살렘을 되찾은 황제를 싸늘하게 맞이하였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2세는 이 정도로 멘탈이 흔들릴 인물은 아니었고 부하들과 기사단을 활용하여 예루살렘의 성체 보강을 시작으로 방어 네트워크를 재조직하는 데 힘썼다. 황제 프리드리히 2세의 생애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프리드리히 2세가 자신의 영토인 남부 이탈리아의 방어체제를 이식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런 방어체제의 정비는 대규모 원정군처럼 이슬람 측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바로 벌어진 일은 그조차도 놀라서 성지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바로 교황의 주도로 편성된 군대가 전 예루살렘 국왕이자 자신의 장인인 장 1세의 지휘 아래 교황령을 넘어 프리드리히 2세의 본거지인 이탈리아 남부를 침공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다. 그럼에도 프리드리히 2세는 바로 떠나지 않고 아크레이 왕궁에서 3대 기사단의 총장과 제후들을 모아 방어체제 정비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겠지만 조치를 취한 다음 그는 아크레 주민들의 역설을 들으며 정육점에서 던지는 가축들의 내장 세례를 받기도 하면서 그 도시를 떠났다. 프리드리히 2세의 귀국 이후 남부 이탈리아 사태는 전투 없이 수습되었고 9월 1일에 형식적이지만 교황과의 화해도 이루어졌다. 154페이지 15년 동안의 막간극 롬바디 전쟁. 예루살렘 국왕은 형식상 예루살렘의 여왕이었다가 산욕열로 죽은 이사벨 열란데와 프리드리히 2세의 아들인 젖먹이인 콜라드 2세였지만 그는 26년 후 죽을 때까지 왕국의 땅을 밟지도 않았다. 프리드리히 2세는 섭정으로서 통치권이 있었지만 역시 그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전과는 달리 예루살렘은 불안한 상태이기는 해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국왕은 없는 예루살렘 왕국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프리드리히 2세는 알-카밀과 서신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는데 그 덕분인지 15년 이상 이슬람과 십자군 사이에 큰 전쟁은 없었고 경위나 내막이야 어쨌든
십자군의 깃발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나부꼈다. 하지만 새 기사단은 예루살렘의 방어가 너무 취약했기에 본부를 옮기지 않고 아크레에 그대로 두었다. 물론 예루살렘 왕국에는 당연하지만 황제의 대리인을 두었다. 그의 이름은 비차도 필란제리였다. 하지만 이 인사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필란제리는 롬바르드 적으로 구성된 황제의 군대를 지휘하면서 티레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왕국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아크레에도 손을 뻗었는데 이 과정에서 꽤 많은 재물을 착복하였다. 안 그래도 황제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아크레 주민들은 봉기를 일으켜 1232년에 자치를 선언하고 베이루트의 영주인 이벨린의 장을 시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렇게 예루살렘 왕국은 황제의 지지파와 반대파로 양분되어 내전에 돌입하였다. 이 내전을 롬바르디 전쟁이라고 한다. 구어 기사단은 독일 기사단과 안티오키아 공국, 피사 공화국과 함께 제국 쪽에 섰고 아크레 시민들과 성전 기사단, 교회의 주류, 그리고 키프로스 왕국, 베네치아와 제노바 공화국은 이벨린 가문을 지지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지는 내전으로 확대되었다. 1232년 5월에 벌어진 첫 전투에서는 필란제리가 승리했지만 이어지는 전투에서는 이벨린 가문이 서력에 성공했고 이벨린 가문 쪽이 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위를 유지하였다. 1236년 이벨린의 장이 죽고 아들 발리앙이 자리를 물려받았다. 한 세기 동안이나 동지이자 전우였던 두 기사단의 무력 충돌도 이 내전에서 여러 번 벌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1235년 벨루스에서 벌어진 분쟁이었다. 벨루스에 대한 해석, 지금의 이스라엘 서북부에 있다. 구어 기사단의 방앗간이 상류에 있었고 성전 기사단의 방앗간은 하류에 있었는데 성전 기사단이 하류에 저수지를 만들면서 구어 기사단의 농장이 물에 잠겨버린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구어 기사단은 상류에 댐을 쌓은 다음 하류로 물폭탄을 터뜨려 성전 기사단의 방앗간을 쓸어버림으로써 보복하였다. 이는 결국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졌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의 중재로 화해를 하긴 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1243년 구어 기사단의 은밀한 지원을 받으면서 피란제니는 아크레로 잠입했고 안팎의 협공으로 수도를 장악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의 행적은 현지 귀족들에게 발각되었고 내부의 협조 세력은 각계 격파되면서 체포당하고 말았다. 당연히 아크레이 구어 기사단 본부도 무사할 리 없었는데 이벨린의 발리앙은 아크레이 구어 기사단 총본부를 무려 6개월이나 포위하였다. 이때 마르카브 요새도 이슬람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구어 기사단 총장 기엄드 샤티누는 별 수 없이 굴욕적인 사과를 하고 필란제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이후 이벨린 가문과 성전 기사단의 우위는 명확해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력과 구어 기사단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그러면 10년이 넘는 이 내전 기간 동안 이슬람 세력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십자군 세력에게는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들 역시 집안 싸움에 정신이 없었다. (1237년까지는) 알 카밀과 알 아슈라프가 내전을 벌이다가 형이 승리했지만 다음 해 세상을 떠나 두 아들이 이집트와 시리아를 나누어 가졌고 역시 내전을 벌였던 것이다. 10년 동안 십자군과 이슬람 세력 사이에
사소한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휴전은 잘 지켜졌고 성벽도 없이 고립되어 있는 예루살렘도 불안하지만 십자군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239년 강화조약이 만기되었다. 때맞추어 나바리 티발 1세 등이 이끄는 십자군이 도착했는데 역사가들은 남작들이 많았다고 해서 남작 십자군이라 부른다. 이들은 호위 부대가 붙은 이슬람의 대규모 대상단을 공격하여 많은 전리품을 얻었지만 이어진 가자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여세를 몰아 이슬람 세력은 27일간의 공방전 끝에 예루살렘을 되찾았다. 십자군 전무가 매든의 표현을 빌면 예루살렘은 그간 그리스도 교도들에게 임대되었던 데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자 1240년과 1241년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 온 십자군이 연달아 도착하였다. 이들은 이르타할 군사적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다시 벌어진 이슬람의 내부 분열을 이용하여 알 카밀의 아들인 알 살리흐가 차지한 이집트 편을 들면서 예루살렘을 유지하여 아스칼론과 시돈, 티베리아스, 갈릴리 등의 영토를 되찾았다. 1242년 십자군은 1187년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사는 무슬림들은 도시를 떠났다. 그 사이 앙숙이 된 구옥기사단과 성전기사단은 분열된 이슬람 세력과 서로 손을 잡아 한몫 챙기는 주태를 보여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다. 이때 구옥기사단은 아스칼론을 얻은 다음 성을 보강하였다. 3대 기사단 사이의 내전은 점점 격렬해져 도시의 거리에서 싸우기도 했고 성전기사단은 아크레에 있는 독일 기사단의 교회를 불사르고 구옥기사단의 본부를 포위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영토 확장은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1242년) 1243년이라는 설도 있다. 콜라드가 성년이 되었고 정식으로 예루살렘의 왕위에 올라 현지의 습정을 보내겠다고 통보하였다. 현지 귀족들은 감히 공개적으로 그의 왕권에 대해 부인하지는 못했지만 현지에 대한 무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내세워 키프로스의 왕 이사벨의 딸 알리스를 섭정으로 내세웠다. 알리스는 예루살렘 왕위 계승 서열 2위이기도 하였다. 여기서 알리스를 섭정으로 내세웠다에 대한 해석 158페이지. 알리스는 예루살렘 왕국은 프리드리 2세 시대 이후 사실상 국왕이 부재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영주들이 지역을 개별 통치하는 현상이 더 고초화되면서 왕국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알리스는 예루살렘 왕위 계승 서열 2위이기도 하였다. 그들의 속내는 그녀를 내세워 실권은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국왕 콜라드는 섭정을 현지에 보낼 형편이 아니었기에 알라스는 스스로 섭정 자리에 올라 필란제리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발리왕은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지원을 받으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황제파의 본거지인 티레를 포위하였다. 티레의 성벽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주민들은 이제 발리왕 쪽과 손을 잡았기에 성문을 열어주고 말았다. 필란제리는 성 안의 요새에서 한 달 정도 버텼지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 왕국 지배는 형식장의 종주권만 남기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는 제국 쪽에 섰던 구옥기사단과 독일 기사단의 패배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승리와 패배가 별 의미가 없어질 순간이 바로 다가오고 있었다.
159페이지 라 포비 전투 재현된 하틴의 참국. 살리흐는 칭기스칸의 몽골군에게 나라를 잃고 밀려난 콰레즘 군인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여 1244년 7월 예루살렘 공격을 시작하였다. 예루살렘 총대주교는 이 긴박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구호기사단과 성전기사단이 총장에게 방어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내전으로 역량을 크게 소모한 두 총장은 포진을 하기는 했지만 바로 철수해버리고 말았다. 예루살렘에 대한 십자군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좋은 증거이기도 하다. 7월 11일 콰레즘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얼마 안 되는 수비군의 사기는 두 기사단의 철수로 크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성스러운 도시를 그대로 내주지는 않았다. 구호기사단 소속 성묘병문 장이 장렬하게 전사할 정도로 완강하게 방어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달 만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도시 안에 있던 6,000명의 그리스도교 시민 중 탈출에 성공한 자는 300명에 불과하였다. 수녀조차 살려두지 않을 정도로 콰레즘군은 도시를 피로 씻는 대학살을 저질렀다. 성묘교회조차 파괴되었으며 역대 예루살렘 국왕의 무덤도 파헤쳐져 가루가 되어 날아가고 말았다. 여인들과 소년들은 강간당했다. 소년들도? 아이고 참. 소녀가 아니고 소년이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콰레즘군은 가자 쪽으로 이동하여 이집트군과 합류하였다. 참. 인간이란 게. 이 참사에 큰 충격을 받은 십자군 세력은 다시 단결하여 가을에 대군을 편성하였다. 두 기사단은 물론 독일 기사단, 성 라자로 기사단과 안티오키아 공국, 트리폴리 백국도 원군을 보냈는데 7,000명이 약간 넘는 규모였다. 예루살렘 총대주교도 이 군대에 참가하였다. 물론 구호기사단도 빠질 수 없었다. 총장 샤토뉴가 직접 지휘봉을 잡았고 351명의 기사가 참전하였다. 성전기사단은 거의 같은 수인 347명의 기사가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아크레에 모인 이 군대는 가자 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했는데 전체 지휘는 몽페라트의 호작 필리프가 맡았다. 이슬람은 5,000명의 이집트군과 1만 명의 콰레즘군으로 맞섰는데 최소 5,000 이상은 기병이었다. 이집트군의 지휘자는 바이바르스라는 인물이었다. 두 군대는 10월 17일 가자 북동쪽의 라포비라는 마을 근처에서 충돌하였다. 초반에는 십자군이 우세했지만 콰레즘군이 십자군의 측면을 맡은 보병대에게 맹공을 가하면서 진영이 무너지고 말았다. 결과는 5,000명이 전사하고 800명이 포로가 되는 대참패였다. 구호기사단은 중 탈출에 성공한 자는 27명에 불과하였다. 샤토뉴 총장도 포로가 되어 이집트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는 6년 후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성전기사단 총장은 전사하고 성 라자로 기사단은 전원이 전사하였다. 이슬람 쪽의 인명 손실도 컸겠지만 하틴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자세한 숫자는 전해지지 않는다. 161페이지 그림 라 포비에스의 패배를 묘사한 중세의 그림. 여기 한 사람이 말 타고 활인가? 활로 이 세 사람을 지금 제압하고 있고 이 말 타고 있는 세 사람 왼쪽에 긴 창과 칼을 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두 사람은 이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방패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앞으로 지금 국기인가 칼인가 뒤쪽에 방패, 오른손에 이쪽에는 지금 말에 짓밟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쓰러진 사람들, 이 빨간색은 피 같지?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예루살렘 지부장인 장 드르네가 총장 대리를 맡아 혼신을 다해 조직을 지켜내어 완전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구호기사단이 방어를 맡은 아스칼론과 패장들이 포기하지 않고 분전한 야파가 버텨내면서 하틴 전투 직후에 벌어진 도미노 붕괴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여기 별표 161페이지. 두 도시 방어가 성공한 이유는 십자군의 분전 못지않게 이슬람 측이 공성병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포비 전투의 참패는 구호기사단을 비롯한 십자군 세력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하틴 전투와 3차 십자군 이후 회복한 역량을 대부분 잃었기에 예루살렘 탈환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세력의 예루살렘 점령은 무려 673년이 지난 1917년 영국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주력 야장군을 잃은 예루살렘 왕국은 당연히 내륙을 지킬 힘을 잃고 팔레스타인 해안가의 몇몇 도시로 세력이 축소되어 사실상 아크레 왕국으로 전락하였고 결국 반세기도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축출되고 만다. 구호기사단의 기사는 당시 500명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그중 6할 이상을 한 번에 잃었으니 6할이면 300명인데 그 손실은 엄청난 것이었다. 물론 구호기사단 수뇌부는 이를 방치하지 않고 유럽의 지부에서 기사들을 데려와서 300명 수준으로까지는 회복했지만 200명이 남았는데 그러면 300명까지는 회복됐다는 것은 100명이 더 왔다는 뜻인데 그들에게는 실전 경험이 없었고 현지 적응에도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살라흐는 대생의 여세를 몰아 다마스쿠스를 정복하여 아이우브 왕조를 다시 통일시켰다. 하지만 라포비 전투의 주역인 콰레슴군은 각지를 돌아다니며 약탈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런 만행에 분노한 아랍의 에미르들에게 멸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렸다. 살라흐는 그를 대신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에서 살던 투르크 계열의 노예병사인 맘루크를 근위부대로 삼았다. 강력한 중기병이 중심이 된 맘루크 군단은 20년 후 구호기사단을 비롯한 십자군의 강적으로 성장하고 제국까지 세운다. 이들은 전투력도 뛰어났지만 십자군과는 달리 단일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더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이슬람의 기사단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어쨌든 콰레슴군이 정리되면서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 세력의 손에 넘어갔음에도 순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물론 아크레 등 항구 도시들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163페이지. 성왕 루이와 7차 십자군. 십자군의 모국이나 마찬가지인 프랑스의 국왕 루이 9세는 신앙심과 성실함, 확고한 도덕성을 지닌 인물로서 20살 위의 프리드리히 2세와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1244년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루이 9세는 그해 12월 신에 대한 보답으로 십자군 원정을 서약하였다.
마침 그때 예루살렘과 라포르비 참극이 일어났으니 교황청 입장에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였다. 또한 루이 9세의 나이도 30대 초반으로 원정에 아주 적합한 연령이었다. 역사가들이 7차 십자군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십자군의 목표는 이집트로 정해졌다. 이슬람 세력의 본거지인 이집트를 공략하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상수송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원정은 3년이 지난 후에야 현실화되었다. 루이 9세가 동원한 병력은 기사 2,500명과 석궁병 5,000명을 포함한 2만 5천의 대군이었으며 군마만도 7, 8천 필에 달했다. 하지만 프랑스 외 다른 나라들은 거의 참가하지 않았다. 물론 이 대군을 바로 이집트에 상륙시킬 수는 없었고 현지 십자군과 합류해야 했기에 우선 키프로스로 향하였다. 1248년 9월 17일 루이 9세가 이끄는 십자군은 키프로스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현지 십자군의 대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구호기사단의 총장 대리를 맡고 있는 장드 로네도 있었다. 십자군 대표들은 알살리흐의 좋지 않은 건강과 불안한 후계 구도, 그리고 현재 시리아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등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후계자 문제를 이용하여 이슬람의 일부 세력과의 제휴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고지식하기 그지없는 루이 9세는 이를 거절하고 거울을 난 후 이집트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제노바 해군이 자국 사정으로 이탈하면서 1249년의 출정은 5월 말에야 이루어졌다. 6월 4일 루이 9세의 십자군은 다미에타 부근의 해변에 상륙하였다. 구호기사단을 비롯한 현지 십자군까지 가세하여 루이 9세의 병력은 3만에 가까워졌다. 물론 이슬람군도 다미에타 공격을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아서 나일 강변에 병력을 배치해 두었다. 164페이지 도표 이집트 주변과 루이 9세 이집트 상륙. 빨간색은 십자군, 파란색은 이슬람군. 보자 한번.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여기 아프리카고 로제타, 리비아 사막, 가자, 카이로, 여기가 나일강. 프랑스로부터 증원한 것도 있고 십자군이 키프로스에서 증원한 것도 있고 증원인가? 아니면 키프로스에서 공격인가? 공격이죠. 다미에타의 6월 6일을 점령했고 십자군이 10 내지 12개월 동안 십자군 선단은 10 내지 12월 만수라에서 이슬람군과 부딪혔는데 이슬람군은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아이우브 왕조 이슬람군 선단 십자군의 진영 여기 왼쪽이 이집트 스에즈군하고 여기는 이자 이스라엘 같은 거 있고 이쪽에는 예루살렘, 아스칼론, 가자. 여기는 기자, 아프리카에는 기자고 이스라엘 쪽에는 가자네. 다룸 팔레스티니아. 이슬람 팔레스티나. (164페이지) 구호기사단을 비롯한 현지 십자군까지 가세하여 루이 9세의 병력은 3만에 가까워졌다. 물론 이슬람군도 다미에타 공격을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아서 나일 강변에 병력을 배치해 두었다. 사령관은 공교롭게도 알 카밀과 프리드리 2세 사이에서 사자 역할을 했던 파흐르 앗 딘이었다. 하지만 십자군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닥이 얕은 보트를 이용하여 강을 건너는 대담한 수륙 양용 작전을 전개했던 것이다. 루이 9세 자신도 직접 기사들 사이에서 검을 휘두르며 싸웠다. 이슬람 기병대가 몰려오자 투창 전법으로 저지에 성공하였다. 십자군은 상륙전에서 승리